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제 나이에 맞지 않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를 발달장애라고 지칭하는데요. 내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인 만큼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무거운 심정은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발달장애의 한의학적 치료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의부터 함께 할까요?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발달장애의 한의학적 치료입니다. 발달장애가 왔을 때 어떤 관점에서 한의학에서는 도와주는가? 어떠한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가? 한의사에 보면 발달장애에 대한 치료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물론 현대의학적으로도 발달장애를 많이 치료합니다만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각도는 좀 다릅니다. 또 오늘 얘기는 발달장애가 온 경우에 어떻게 치료할 경우가 있느냐도 되지만 어떠한 관점에서 아기를 갖기 전에 어떠한 노력을 하면 발달장애를 예방할 수가 있을까?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발달장애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말의 발육이 늦은 경우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말의 발육이 늦다. 여기서 콩팥의 힘이 약할 경우도 있지만 심장이 약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걷는 것이 느린 경우, 걸을 나이가 됐는데도 못 걷는다. 또는 한쪽 발이 걷는데 이상하고 자꾸 이렇게 삐뚤어진다. 애들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걸을 때도 뛰어가야 되고 작은 데는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또 뛰어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이들의 심리고 정상적인 상태죠. 근데 그걸 못해요, 이런 아이들은. 무서워서.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합니다. 지능의 발달이 늦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수를 채워주거나 이러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치아 발달이 늦은 경우, 이건 신의 원기가 약한 것. 치아가 날 나이가 됐는데도 안 낫는다. 치아를 갈 나이가 됐는데도 갈지 않는다.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치아 상태가 나쁘거나 썩는 것이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한약과 발달장애. 한약이라는 것은 한약, 그러니까 무슨 화학약품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퇴비입니다. 거름입니다. 음식입니다. 밥입니다. 약효가 있는 음식입니다. 퇴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발달장애 아이들한테는 오랜 치료가 요구되는데 오랫동안 써도 간이나 콩팥에 부담이 전혀 안 되는 게 특징입니다. 한약은 어린 새싹이 잘 자라도록, 정상적으로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발달장애의 원인을 제거해 주도록 체질에 맞는 퇴비를 골라서 주는 것입니다. 임신과 한약. 임신 중에 한약을 투여하면 건강하고 총명한 아기를 출산하도록 도와주는 한약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약도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퇴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술 취한 상태에서 임신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어쩌다 임신돼서 되는 게 아니라 계획적인 임신을 해야 됩니다. 두뇌 발육, 정신적인 발달에 심각한 주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가 가장 좋은 상태에서 임신을 해야지 어쩌다 임신이 됐다. 이거는 위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신과 정신적인 안정. 임신 중에는 정신적인 안정이 필수입니다. 여성은 굉장히 예민하죠. 더군다나 임신 중에는 더욱 예민해집니다. 그럴 때는 아주 필수적으로 가족 모두가 합심에 대해서 도와주고 안정적으로 되게 해야 됩니다. 자궁과 정신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폭하나 폭력적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거짓말 아이는 이것도 부모의 탓입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애 욕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임신 중에 안전한 한약, 임신 중에 한약은 퇴비이므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임신 중에는 복용해도 되는 한약과 복용해서는 안 되는 한약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필요한 한약을 투여하면은 간에도 부담 안 가고 콩팥에도 부담 안 가고 아이한테 좋은 퇴비가 됩니다. 잘 자라도록 한 퇴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달 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는 것입니다. 임신 중에 한약 복용의 중요성. 임신 중에 한약은 바로 논농사, 밭농사로 생각했을 때 논농사, 밭농사 씨앗 뿌려놓고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거름 주고 퇴비 주고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농사.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퇴비를 줘야 됩니다. 알맞은 퇴비. 임신과 한약의 한약적인 근거. 한의사에 나와 있는 문헌적 근거는 예정 1일 지나 태어나면 부귀하고 장수하며 날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면 가난하고 요절하고 달을 지나서 낳으면 귀하게 되고 이 약을 임신 중에 복용하면 태독이 없으며 병 없이 잘 자라고 총명지혜롭다. 총명지혜롭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명지혜로운 그러한 병 없이 잘 자라고 총명지혜롭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약을 먹고 자랐는데 정말 엄마가 감탄하고 아이를 셋을 낳는데 이 둘째 애는 요거 영재예요, 영재. 그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임신 중에 여러 질환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안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입덧이 심하다. 이거 아기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권양두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워 있어요? 아니에요. 한약을 써서 그 원인 치료를 해야 되죠. 임신 중에 감기, 이거 엄마가 감기 드는 거 아니에요? 아기가 감기 드는 거예요. 아기가 신차는 거죠, 뭔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기침 감기약 못 먹으니까 그냥 견딘다. 웃기는 얘기예요. 분명히 한의학에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 하혈하는 거, 임신 중력증, 임신 중에 양수 과다 과소. 아기는 태아는 물속에서 사는 거예요. 양수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돼요. 이거 조절해 주는 약이 있어요. 한약을 쓰면 조절이 돼요. 이거 아기가 위험한 거거든요. 임시 중독 중에도요. 한약을 쓰면 혈압이나 이런 게 안정이 되고요. 혈당도 안정이 되고요.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한의사 진단에 의해서 꼭 치료를 해야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들이 발달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을 낮춰주는 방법이에요. 임신 중에 변비가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거 해결해 줘야죠. 한약 쓰면 됩니다. 임신 중에 오줌 소태, 자전 자연유산, 이거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을 치료해주면 자연유산은 안 됩니다. 계류산 안 됩니다. 임신 중에 붓는 거, 이거는 몸이 허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몸을 돋궈주면 자연스럽게 부기가 빠집니다. 부기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몸이 순환이 돼서 부기가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녹용은 태를 든든하게, 임신 중에 녹용은 태를 든든하게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한약에다 녹용을 넣어서 씁니다. 임신 중에 한약 먹으면 애가 커진다? 아닙니다. 단단해집니다. 절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임신 중 한약적 관리의 중요성. 임신 중의 한약적 관리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이 발달장애 한의학적 치료는 원인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생길 가능성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신 전에부터 엄마, 아빠가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을 해야 되겠고, 또 임신 중에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을 없애는 치료를 한방적으로 받아야 되겠고, 특히나 임신 중에 한약을 잘 쓰면 건강하고 똑똑한 아기를, 발달장애의 가능성을 낮춰주는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발달장애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발달장애가 있던 아이의 한의학적 치료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사님. 어떤 사례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엄마가 걱정이 태산 같으면서 아이를 데리고 내원하였는데요. 26개월 아이인데 걸음마가 늦고 말도 늦어서 단어 1개 정도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이도 아이지만 엄마가 너무 겁을 먹었더라고요. 애가 정상적인 애가 아닐까 걱정이 돼서. 또 잘 자고 잘 먹는데 이상하게 구취가 심하다고 했고요. 대변에 냄새가 지독한 것이 혹시 병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게 기저귀 발진같이 안 좋으면서 그쪽을 자꾸 만진다고 했습니다. 네, 부모님의 근심이 아주 크실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생김새는 어떠했나요? 그렇습니다. 엄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얼굴이 둥글럽적하면서 뭐든지 잘 먹는답니다. 소위 말하는 양명형의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참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양명으로 대갈 가능성이 많은 애입니다. 또 이런 아이들은, 잘 먹는 아이들은 식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들 발달 장애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아이는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이 양명형 아이 식적이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양명형으로 잘 먹어서 비용이 온다는 기본 원칙이 있죠. 양명형들은 너무 입맛이 좋아서 잘 먹으면 식적에 의해서 병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 뭐든지 잘 먹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잘 먹는데 조그만 게 입안에서 냄새가 많이 난대요. 대변에서도 냄새가 지독하대요. 계란 썩는 냄새 같은 것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의학에서
식적으로 봅니다. 즉 사지 팔다리는 비위과 간장을 하는데 비위와 식적이 있기 때문에 운행이 잘 안 돼서 걸음마도 늦었던 것입니다. 늦게 발달한 것이죠. 그게 방해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지 팔다리, 다리가 걷는 것이 늦은 이유가 식적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나중에 보면 소아마비 같은 이런 병들 있잖아요. 이런 병들도 잘 와요. 또 무혈성 괴사로 해서 고관절이 아프다 그래서 뛰다가 쩔뚝쩔뚝하고 무릎이 잘 아파요. 이건 뭐냐? 식적이 관절을 마모시키고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의 발달 장애, 걷는데 발달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체라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 통신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 장기들이. 말의 발육도 같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히 시평탕이라는 약을 투여했습니다. 이 약은 왜 투여했는가? 바로 식적을 없애서 걷는 것의 지연, 또 말의 발육이 늦은 것에 대한 치료, 식적에 의해서 왔다고 보고 감히 시평탕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식적이 잘 제거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입에서 구취가 나던 것이 많이 줄었답니다. 또 이 약을 먹이면서부터 대변에서 그렇게 지독한 냄새가 났는데 이것도 훨씬 덜하다 그랬고, 아이가 너무 허겁지겁 먹고 막 이렇게 과식하고 이러던 것도 정상화돼 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걷는 것이라든지 말하는 것의 발달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이어가더니 굉장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이들은 혈기가 왕성하고 대사작용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쳐주면 금방 원위치가 되고 발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먹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달라요. 고쳐지지가 않는데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발달 지연인 말이 늦은 거라든지 걸음마가 늦은 것이 바로 식적에 의한 것이라는 한의학적인 판단에서 감시평탕을 투여했더니 이와 같이 좋아졌던 것이고, 이와 같이 발달 장애도 한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무척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장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도 근본 원인을 찾는다면 제대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주제는 침이 줄줄 흐른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도 안 되고, 침이 이유 없이 줄줄 흘러도 안 되고, 또 소변이 줄줄 새도 안 되고, 변이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나와도 안 됩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도 안 됩니다. 귀에서 진물이 나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침을 줄줄 흘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감기를 정말 자주 하고
정말 폭삭 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진액이 고갈돼 가는 과정인데 이 진액이 가장 중요한 이 침이 줄줄 의도하지 않게 흐른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도 침 수건을 둘러야 될 정도로 침을 흘리는 아이들이 있죠.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침 흐르는 것은 아까운 정말 보배 같은 그러한 진액이 새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그냥 왜 그럴까 그러고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한의사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침이 줄줄 흐를 때 어른이나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모두 다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진액이 근본입니다. 침, 진액입니다. 이건 뭐야? 침이 흐른다. 이 인체의 근본이 자꾸 새나가는 거예요. 인체의 근본이 흔들리면 전신적인 건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에서는 땀이 되고 땀이 진액입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 운동해서 조금 난다.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땀을 주체할 수 없이 많이 흘린다. 또는 밤에 잠잘 때 땀을 흘린다. 또는 성상을 할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 이거 병입니다. 약간 날 듯 말 듯 해야 되는데 땀을 흘리면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발기력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에서는 피가 되고 신에서는 정이 되며 입에서는 침이 됩니다. 이 침이 바로 진액입니다. 사람 몸의 근본인 진액이 바로 침입니다. 비에 잠복하면 담이 된다 그랬어요. 담이 뭐냐? 관절의 담음, 뼈골의 담음. 이런 데도 담음이 있어요. 진액이에요. 진액이 있어야 탈모도 안 돼요. 진액이 피부에 있어야 피부가 건조하지 않습니다. 피부가 건조한 사람, 건조한 아이들 다 진액이 부족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만 건조하다고 그래요. 근본이 약한 겁니다. 뼈골이 약한 겁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내도 눈이 뻑뻑하고 안구 건조증이 있다. 뭘 넣는다? 그건 임시 납땜질이죠.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 안구 건조증 한의학적으로 원인 찾으면 잘 치료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 몸은 진액이 근본이 됩니다. 이 진액이라는 건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얘기는 침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입안의 진액은 금장과 옥례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말이. 중요한 것 같죠?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침을 뱉지 않고 늘 머물고 있다가 삼키면 사람의 전기가 늘 머물러서 얼굴과 눈이 빛이 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 얼굴이 빛이 난다고 그래요. 진액이 충만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섭생을 잘해서. 생활을 잘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침을 뱉지 않고 아침마다 저는 선도를 합니다. 정자라고 앉아 있으면 그리고 천장에다 혀를 대면 침이 가득 고입니다. 그러면 꼴꺽 하면서 삼킵니다. 그렇게 하면 얼굴이 고와지고
눈동자가 빛이 납니다. 입가로 침이 줄줄 흘러서 멈추지 않는 것은 연이에요. 연이라고 그래요. 연이란 비의 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비의 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비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신을 관장하는 거예요. 관절, 팔다리, 소화 다 관장합니다. 사고력, 생각. 이게 비열이 있으면 비장이 어떠한 열에 의해서 항진이 되면 바로 침이 줄줄줄줄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거꾸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음식도 침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비열이 나면 침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비열을 꺼주면 돼요. 침을 훔치는 게 아니라 비열을 꺼주는 치료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침도 안 흐르고 전신 여기저기 아팠던 것이 좋아집니다. 늘 맑은 물을 토하고 냉연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비열 때문이에요.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수도가 역류하는 거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밥 먹고 나면 10분, 20분, 1시간 동안 이걸 뛰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걸 20년, 30년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비열이에요, 비열. 비장의 액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열을 꺼주면 저절로 소화도 되고 침이 안 흘러요. 비열증이 있으면 동반되는 증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침이 흘러나옵니다. 피부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왜? 진액이 모자라니까. 열이 나니까. 피부 가려움증이 나타나요. 피부 가려움증이 나타나요. 뭐 발라요. 뭐 어떻게 해요. 임시 가라앉는데 비열증에 의해서 왔다는 것을 모르면 절대로 안 나와요. 근본적으로. 비열증을 치료해주는 치료를 하면 금방 가라앉으면서 재발을 안 하죠. 그게 한방 치료예요. 눈가가 가렵거나 짓물른다.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이 아프거나 속이 쓰리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 혀가 갈라지거나 불편하다. 어떤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 무릎이 아프다고 왔어요. 허리에다 아무리 침을 놔도 안 돼. 아무리 물리치료를 해도 안 돼. 아무리 주물러도 안 돼. 뭐 때문에 왔는데? 비열 때문에 왔으면 비열을 치료해 줘야 무릎이 치료되고 허리가 치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병을 치료할 때 생긴 모습을 보고 맥을 보고 동반되는 증상을 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면 치료는 약간 늦는 것 같으나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요 비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가로 침이 줄줄 나오는 것은 비열증이기 때문에 비열을 치료하는 이증탕 감이방으로 치료를 합니다. 회진법, 이게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정자하고 앉아서 침이 고이면 꿀떡 삼키고 침이 고이면 꿀떡하고 삼키는 이러한 방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양생법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 생활에서 주의사항은 침을 뱉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에 가보면 침통이 있어요. 그만큼 침을 많이 뱉는다는 거예요. 가래침. 안 됩니다. 침이 이제 잘못되면 가래가 되고 이게 그렇게 되는데 미리 치료를 하면 됩니다. 미리 치료하면. 이와 같이 침이 줄줄 흐르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침이 줄줄 흐를 때는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왔는지를 찾아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해주면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침이 줄줄 흐른다였습니다. 오늘 주제가 참 생소합니다, 박사님. 네. 주제처럼 입가로 침이 줄줄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었나요? 네. 평소에 침을 흘린다. 잠잘 때 침이 줄줄 나온다. 또는 음식 먹고 나서 잘못하면 침이 흐른다.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할 때 침이 흘러내린다. 이런 것을 호소하면서 70대 연세 많은 분이 내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1, 2년이 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사실은 자기가 위장병이 있는지 알았지 이게 병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상하게 피부도 안 좋고 위장도 너무 안 좋고 이래서 혹시 이게 병일까 하고 내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입에서 침이 떨어지는 것은 병 중에 큰 병입니다. 잠잘 때 침을 흘리는 경우, 잠잘 때 왜 침을 흘립니까? 이것도 바로 거꾸로 역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 때문에 검사를 해보면 뭐가 나올까 하고 각종 검사를 한 겁니다. 첫째, 왜 검사를 했느냐? 소화가 안 돼서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침 흘리는 걸 얘기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더랍니다. 원인이 안 나오니까 한방 치료를 받으러 내원했는데 한방 치료를 받고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침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병이라고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많죠. 우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 환자의 생김새는 어땠나요? 네. 사실 침 흘리는 게 뭐 그렇게 큰 병이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침을 흘리는 것은 인신의 근본이 새 나오는 겁니다. 인신의 근본인 진액이 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피가 흐르면 큰 병으로 생각하고 당황하죠. 그러나 피나 침이나 소변이나 냉대야나 다 똑같은 진액입니다. 진액이 새는 거예요. 물론 균에 의해서 냉대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들,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진액이 새는 겁니다. 이분의 특징은 입술이 큰 것이 특징이고 얼굴이 붉고 상순이 들린 형상입니다. 이런 형상은 비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 있는 체질입니다. 입술이 큰 것은, 입이 큰 것은 비장이고요. 또 얼굴이 붉고 상순이 들린 것은 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열에 의해서 침을 흘리고 소화도 안 되고 피부병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맥이 88맥, 90맥을 쳤는데 이것은 항진된 맥입니다. 차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열이 있는 겁니다. 열이 들끓으니까 위로 침이 거꾸로 역류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 밖에 어떤 증상들이 동반되었습니까? 3년 전서부터 두드러기가 이상하게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체 쪽으로 심한데 몸통보다도 팔다리에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열에 의해서 올라온 겁니다. 비열에 의해서 기육을 주관하는데 팔다리를 주관하는데 열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났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식구에 자꾸 넘어와서 소화제를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침이 한 번씩 뚝뚝 떨어지는데 자다가도 질질 흘려서 베개가 젖을 정도랍니다. 혓바닥이 화끈거리고
구내염이 잘 생긴다. 숨이 차고 열이 오르고 어지럽다. 퉁퉁 붓고 눈이 뭐가 자꾸 난다. 감기처럼 콧물이 질질 나고 목구멍이 아프고 가래가 끓는다. 이게 침이 흐르는 것을 그냥 방치해서 병이 깊어진 겁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아주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환자는 어떤 관점에서 치료해 주셨나요? 우선 알아야 될 사항은 침은 목으로 넘어가고 오장육부로 가야 되지 새 나와서는 안 됩니다. 침이 나오거나 눈물이 나오거나 자국인 항문에서 피가 나오거나 모든 증상들은 우선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한방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이 환자는 침이 흘러넘치고 잘 때 침을 많이 흘리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상이 침을 흘리는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침이 흘러넘치는 것은 비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붉고 입술이 큰 것, 또 상순이 들렸던 것, 이것이 바로 비열에 의해서 침이 새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열을 치료하기 위해서 감히 이진탕이라는 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한약을 복용한 후에 치료 결과는 어땠는지도 무척 궁금하네요. 네, 한제를 복용하면서부터 침 나오는 게 현저히 줄었고 특히 잠잘 때 베개가 젖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드러기 현상도 훨씬 줄어들었고 위가 편안해졌으면서 속이 화끈화끈하고 열이 올라오는 거 이런 모든 증상들이 한꺼번에 좋아졌습니다. 말하자면 비열에 의해서 침도 흘렸고 모든 증상들이 나타났던 것인데 이 증상을 하나하나 보면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돼요. 그러나 원인이 비열에 의해서 온 침을 흘림을 고치면 이런 증상이 다 낫는다는 한의학 이론에 따라서 치료해 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오늘 살펴본 침이 흐르는 현상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신가요? 네, 침 흐르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침을 흘린다. 그러면 성장 발육,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더욱 조심을 해야 되겠죠. 왜? 진액이 말라가는 나이인데 진액이 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침을 흘린다면 연세가 많은 분이건 어린이건 반드시 한방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남녀노소를 떠나서 침을 흘리는 증상은 무심코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한방 치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도봉구에서 박서진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박사님, 저희 딸이 34살인데 위장이 나쁜 지 오래됐어요. 꼭 치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딸은 162cm에 42kg으로 무척 말랐습니다. 잘 먹고 소화도 잘 시켜야 살이 오를 텐데 자꾸 말라가는 딸을 보면 걱정과 근심이 커집니다. 잘 못 먹어서 그런지 피부도 무척 건조하고요. 생긴 모습은 관골이 나오고 얼굴은 각이 적고 코가 오똑합니다. 추위도 많이 타는 편이고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소화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걸 보면 너무 안쓰럽네요.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위장이 좋지 않아서 말라가는 따님 때문에 어머니가 무척 괴로우신 것 같습니다. 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34살인데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위장이 안 좋으면은 소화제나 위장약을 쓰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바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치료가 중요합니다. 우선 얼굴이 각이 졌고 관골이 나왔다. 이거는 행기가 안 되는 겁니다. 행기. 기가 운행이 안 된다. 그래서 소화도 안 되지만 머리가 아프고 감기 몸살 같은 이런 기가 늘 아마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기가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혈허유화형, 피부도 건조하고 말랐으면서 키는 큰데 체중이 안 나가. 그걸 혈허유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혈이 부족돼도 위장에 혈이 부족되면 소화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고 혈허유화니까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데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혈허 조잡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체질입니다. 세 번째로는 추위를 많이 탄다고 그랬죠. 여성은 추위를 많이 타고 몸이 찬 것이 큰 병인데 참은 바로 위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냉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분이 관골이 나오고 각이 졌으면서 코가 내려먹었다. 코가 길다. 크면서도 오똑하고 길다. 이라면 정전감이 이진탕, 식적담, 도담, 보비, 소식, 행기의 요법을 써야 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원인에서 왔는가를 찾아서 한방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침은 잘 들고 저녁은 가볍게 드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고 식후에는 반드시 팔다리를 흔들면서 1000보, 2000보 정도 걷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연 보내신 박서진님, 오늘 상담 따님께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발달장애의 한의학적 치료, 그리고 침이 줄줄 흐른다.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